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제 그렇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데자뷰 그러니까 노무현,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문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았죠. 그러니까 1년 하고 지금 8월 달이니까 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1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를테면 지금 광화문 집회의 특성도 그거 문재인 탄핵이에요. 물론 이것들이 안 먹히는, 아직까지 뭐 먹힐 법한 그런 것도 없는데, 180석의 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 틈을 노려서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데 일부 진보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 중 하나예요. 근데 탄핵 사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뭔가 특정한 뭐 잘못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이거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법으로는 단죄할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궁극적인 단죄를 한 거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국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근데 문재인이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그게 말입니까? 빵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은 사실 박근혜 때도 실현 가능하다고 시작된 그게 아니었잖아요. 탄핵이라는 게. 문제는 이제 탄핵할 만큼의 정치를 잘 못한다는 이미지 프레임을 씌워놓고 다음 선거를 해야 저쪽이 유리해지는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이 좀 똑똑하게 좀 공격을 하려면 제목을 붙이라고. 뭐 이거를 핵심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잘못이 사실 꼽아서 하는 게 문재인 독재예요. 근데 독재가 티가 안 나잖아. 일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면이 있는 거죠.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말이. 지금 그 국회에서의 180석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할게요. 숫자로 막 177이네 6이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열린민주당 합쳐도 180석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180석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고 이 독주 전횡을 일삼는 건 문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논리거든요. 저쪽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명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 언론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지금 앞에 여기 PPL 때문에 책이 안 걸려 있는데 이 조국 백서도 보면 사실은 검찰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게 언론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 데자뷰 노무현이라고 내가 느끼는 부분은 정권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수십 년간의 저쪽 세력들을 이겨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요. 어쩔 수 없이 김종필까지 껴안아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해서 이해찬과의 불과 지지율 차이는 1% 정도밖에 안 나는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게 IMF가 딱 터졌지. 그러니까 IMF를 막느라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개고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개혁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죠. IMF를 막고 경제를 살리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돼지저금통 막 모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막 거기에 언론이 끼어들죠. 검사들 끼어들어가지고 힘을 빼기 시작해서 거기다가 원래 기득권 적폐. 그러니까 구민주당 세력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막 저쪽에 한나라당과 같이 막 협잡해가지고 탄핵 시도까지 막 있고 이런 상황. 그렇다 보니까 탄핵 때문에 직무정지가 돼 있던 뭐 어떤 그 특정 기관들 제외하고 나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을 할 만한 충분한 그게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경제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지. 경제가 망가졌다 해가지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하면서 결국에는 개혁이 안 됐다고 민주노총이나 일부 진보에서 문 대통령을, 그러니까 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이제 적대시하고 저쪽은 원래 그렇고 그렇게 막 흩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 프레임에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등장해서 경제 내가 살리겠습니다 하고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정권 말기가 되면 이 적폐 보수 세력과 일부 진보 세력들이 합작을 하는 이 구조가 지금 놓여 있는데 지금은 묘하게도
정의당의 패미 같은 것들이 결국 그렇게 들어오고요. 또 일부의 민주노총의 어떤 세력들이 일부 들어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도 다를 게 하나 없네 하고 그냥 목표가 똑같은 전혀 다른 세력들이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레임덕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 근데 여기 언론이 자꾸 나쁜 쪽으로만 문재인 정부가 잘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나쁜 쪽 부동산 값 오르고 있네요라고 계속 이간질 프레임을 하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180석이 갖고 있던 아무 문제가 안 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40% 미만 한참 떨어져 버리고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한테 지지율이 몇 주 동안 회복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내년 4월 달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대선 한 1년밖에 안 남았죠. 그 추세를 180석인데 민주당이 식물이 돼버립니다. 여론이 봐봐. 부동산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여론조사가 막 일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주저주에서 아무 법도 통과를 못 시켜. 180석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언론과 지금 소위 적폐 세력들이 여론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나 민주당이 진짜 그 주의 깊게 이 지지금의 지지율을 봐야 되는 게 지지율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명시적으로 드러내면 너무나 이렇게 그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국회 시작한 지 2달 반입니다. 이게 180석 몰아준 게 지금 2달 반 지났다고요. 국회에 21대 국회가 시작한 게 2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까지 그 의석을 가지고 명확하게 성과를 드러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한테 어떤 명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언론이 협조를 안 하고 국민들이 오해해서 지금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뿐이지 이게 원래 180석을 몰아준 그 의도대로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개혁의 강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미통당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180석 몰아주면 뭐 하냐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열린우리당이 150석 이상 그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광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엄청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문재인에게 경고한다. 자살은 하지 말기 바란다. 노무현 따라하지 말고 박원순 어떻게 되는지 봤지. 좋은 말 할 때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이 새끼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새끼가 뭐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막 던집니다. 좋아요. 분노는 분노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탄핵 문제하고 레임덕 문제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탄핵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쟤네들이 탄핵을 뭐 계속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요. 그냥 공무원의 파면이에요. 파면이라는 것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이건 형사처벌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무능력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게 있습니까? 박근혜가 아니잖아요. 탄핵으로 갈 가능성은 1도 없고 또 탄핵으로 가려고 한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 없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레임덕 게임이에요. 근데 레임덕 게임에서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내년 4월 그게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레임덕이 발생을 하고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다음 선거는 솔직히 걱정 안 하거든요. 대선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중간에 여기서 불리한 국면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4월이 딱 와. 4월이 왔는데 가장 큰 두 개의 광역 도시를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언론이 도와줘야 되는데 언론이 우리 안 도와주거든요. 그럼 언론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언론 어떻게 이용하냐. 계속 미래통합당은 조용히 있으면 지지율이 오르고요. 우리는 시끄러우면 오릅니다. 쟤네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미향 사건도 거짓말인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고 그 전세 준 집주인들이요. 그 임대인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임대인들이 뭐 주머니에 막 10억씩 이렇게 전세 보증금 둘 돈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 월세 절대 전환 안 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거든. 이 거짓말들 뭘로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된다고요. 네. 이슈는 이슈로 덮으니까 이건 좀 약간 선동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학문으로 보면 정치학이나 정치공학으로 보면 되게 쉬운 게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늘상 제시를 해왔던 건데 예를 들면 정치 행위는
51%와 49%의 싸움인 거예요. 다만 저쪽이 형편없이 짜그라들어서 우리가 과학 30%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전체 막 15,000명, 2,000명한테 전화해봤지만 그중에 1,000명 정도가 답을 하다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많아봐야 한 400몇 명,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사람 300몇 명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 대통령을 그게 뭐였든 간에 잘한다 지지했던 사람이 심한 경우는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권 초창기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60%대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가 뭐 검찰의 난이나 요 몇 것이 지르면서 막 40%대까지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찌 됐건 문 대통령을 꾸준히 지지해오고 있고 지지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이번 총선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의 이게 바뀌었다라고. 50대가 민주당 부류를 지지하면서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보수가 진보를 이기고 있었던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힘의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등이 생각해야 될 것 딱 하나는 뭐냐면 미래통합당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민주당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부동산 정책이 나오잖아요. 뭐 한쪽에서는 잘한다 하고 더 세게 하라 하고 이건 우리 아군이에요. 민주당이 180석을 갖게 만드는데 표를 찍었던 사람들은 내가 집을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건 뭔가 좀 더 세게 나가서 기존에 있던 어떤 사회적 상황들을 개혁해라는 뜻이잖아. 이건 아군이라고. 근데 한쪽에서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해. 왜 이렇게 세게 나갔냐고. 사유재산 어쩌고. 이건 무시해도 돼. 실제로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인들 잘 들으세요. 지금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나가신 분들. 자기가 다수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예요. 미래통합당을 하지 말아야 돼. 왜? 자신들만의 지지층을 결집해버리면 소수로 전락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게 하는 착신성을 일으키는 거지만 문재인 정부나 지금 민주당은 기존의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꾸준히 지지해왔던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 메시지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적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론이 올라가면 언론은 정말 귀해지고 취재기 같은 새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개혁을 시작하니까 지지율 오르고 있다. 이 추세만 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가 무슨 법을 통과시키는 너무 일방적이었다라고 하면 저쪽에 약간 메시지 동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분열이 시작되는 거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관료 사회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니들이 우리가 지랄 발광을 해도 결국에는 민주 진영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겠구나. 라는 이 신호를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협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협조라는 게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언론이나 관료 사회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끝났다라고 보시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도 민주진영에서 나온다. 이거 신호만 확실하게 딱 받으면 지금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정책까지 다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그 실제로 그 제일 위에 결재권자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느냐도 중요한 거지만 실무 단계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그걸 이해하고 움직이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허리 단계에 있는 거 있죠. 국장급이나 그러니까 급수로 따지면 4급부터 3, 2급 정도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정부의 허리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자, 다행인 것은요. 이 본능은 숨길 수가 없어서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회장님 김원웅 회장님의 말씀에 발끈하는 놈들이 노골적으로 할 때 속으로 야, 훌륭해 이 새끼들. 이거 뭐 똥파리 찾는 방법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놈이 제일 반대. 그걸 보고 느끼면서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를 다 만족을 시킵니까? 근데 이 명분과 대의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길거리 가는 진짜 속마음 숨기고 있는 일베거나 친일파한테 물어보세요. 친일 청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다 원론적인 게 동감해요. 그 아젠다는 훌륭한 거야.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애국가나 뭐 이승만이나 등등이 거론됐기 때문에 발끈하고 있는데 이런 모질이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표가 빠진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럴 때는 광복 회장님의 말씀은 정말 좋으신 말씀이다. 공감하고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그날로 끝날 논란을 지금 월요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건 그 이야기는 오늘 지금 저기 전 방송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막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언제 그러면 막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민주당이 제 기억상 이 방송하는 그 과정 중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이겼던 날도 그러니까 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졌던 날도 부지기수였고요. 네. 막상 선거 들어가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